책 읽어주는 미주놀 전설의 차트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살까? 기본 원칙. 주식 매수 타이밍을 설명하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매수 지점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절매 지점 설정이다. 주가 움직임이 내 예상과 다를 때 어느 지점에서 손절매할 것인지 매수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투자할 때는 얼마를 벌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10% 하락 지점에서 손절매하기로 했다면 만 원에 산 주식은 9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해야 한다. 혹은 지지선 바로 아래를 손절매 지점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손절매 지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매수가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의 매수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다. 어떤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집중하는 기본적 분석만 참고하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다. 또 어떤 투자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모든 평가가 주가와 거래량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기술적 분석에만 치중한다. 주식시장 참여자의 절대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어떠한 방법이든 제대로 분석하고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이 기본적 분석만 하는 가치 투자자든 기술적 분석만 하는 차트 투자자든 뭐 하나라도 제대로만 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둘 다 하면 더 성공하겠죠. 문제는 계속 이 저자도 이야기하죠. 손절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안 지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나 하는, 예전에 손절매 안 하고 버티었다가 수익이 난 그 달콤한, 근데 냉정히 말하면 10번 중에 한두 번 어쩌다가 그 요행을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책을 예전부터 읽으신 분은 계속해서 임계점에 대한 것 기억하시죠? 정확한 매수 타임, 매도 타임. 자, 오늘은 매수, 전설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차트 분석에 있어서의 매수 타임에 대한 부분을 쭉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매매 테크닉. 상승 추세에서의 매매 타이밍. 자, 지금 보시죠? 그림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매매 과정과 기술을 알아보자.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는 가정하에 그림 4-1의 A는 직전 파동의 최고점, B는 파동의 최저점이다. 일단 주가가 A를 돌파하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A 지점이 15,000원이고 B 지점이 13,000원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매수가는 15,100원에서 15,500원 사이다. 15,000원을 돌파한 후 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16,500원까지 상승했을 때 원금 보전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15,500원을 매도 지점으로 정하면 된다.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매수가는 있고 주가 움직임이 정상적인지에 집중해야 된다. 자, 밑줄 짝입니다. 그리고 손절매 지점을 확실히 정해둬야 한다. 대략 두 가지를 제한한다. 첫째, 최고점 15,000원을 기준으로 손절매 지점은 14,000원. 둘째, 최저점 13,000원을 기준으로 손절매 지점은 13,000원. 이 한국 돈으로니까 잘 감이 안 오나요? 그러면 최고점 15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절매 지점은 140불, 최저점 13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절매 지점은 130불. 물론 손절매 지점은 개인의 리스크 감당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가가 최저점 밑으로 떨어졌다면 반드시 손절매해야 한다. 상승 추세의 정의를 잊지 말라.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면 새로운 파동이 직전 파동보다 높아져야 한다. 밑줄 짝.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면 새로운 파동이 직전 파동보다 강하고 임팩트 있고 높아져야 됩니다. 주가가 A까지 올라갔다가 B 아래로 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라고도 볼 수가 없다. 반드시 발을 빼고 관망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저항선과 지지선에 따른 매매 타이밍. 자, 그림 4-2를 보면 저항선 부근에 매수 지점과 손절매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저항선 높이를 150불로 가정하면
주가가 150불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고려해도 좋다. 손절매 지점은 140불에서 145불 사이로 정한다. 손실은 짧게 원칙을 항상 기억하라.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후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면 계속 상승하겠지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미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다시 떨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애초에 저항선을 돌파한 것 자체가 큰 손이 개입한 거짓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저께가 언제냐면은 FOMC 9월달 금리 발표 후에 마지막 금요일 기억나시죠? 쭉 올랐다가 막판에 쭉 뺐던 것 바로 그 어저께입니다. 그 페이크란 얘기예요. 간혹 주가가 손절매 지점까지 하락해서 바로 발을 뺐을 때 금방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기회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니까. 실제로 이런 경험이 꽤 많지만 그래도 손절매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조금 손해보긴 했지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자. 그림 4-3은 지지선 부근에 매수 지점과 손절매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면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가 있다. 만약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했다면 손절매 지점은 지지선 바로 밑에 설정해야 한다.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계속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 이중 천장형과 역 헤드앤숄더형 차트에서의 매매 타이밍. 마지막으로 이중 천장형과 역 헤드앤숄더형 패턴에서의 매매 타이밍을 보자. 이중 천장형은 매도 지점에 대한 신호만 주기 때문에 매수 지점 정보는 없다. 역 헤드앤숄더형은 저항선 부근의 매매 타이밍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주식 차트에서 매매 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알고 보면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2장 종합적인 차트 분석을 다시 본다면 처음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제 영상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주가 차트 대부분은 앞에 나온 몇 가지에서 변형된 것들이다. 헤드앤숄더형 패턴에서 헤드와 숄더의 높이가 같아진다면 3중 천장형이 되고 상승 추세에서 각 파동의 최고점을 연결하고 최저점을 연결하면 터널형 패턴이 된다. 내 경험상 이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서 매수 결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 첫째,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가 차트를 확인하라. 주가 차트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둘째, 매수하기 전에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손절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셋째, 임계점 부근에서 매수 지점을 찾아라. 현실적으로 매번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상승 추세나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말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가장 좋은 매수 지점이다. 다섯째,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여섯째,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마라.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실수하는 게 뭐죠? 애플이 이렇게 떨어졌어. 와,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졌어. 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 뚫고 지하로 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호재와 투자 분석가 추천만 보고 매수하지 마라. 특히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면 매우 위험하다. 선반영된다는 거죠. 여덟째, 이상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 위에서 살펴본 임계점과 관련해 2장 주식 분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시 참고해 이들 임계점이 어떤 심리 상태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임계점도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둬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계점을 찾는 방법이 주식 투자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도 길러야겠지만 난이도로 따지자면 임계점을 찾는 기술보다 마음을 기르는 쪽이 훨씬 어렵다. 여기에서 임계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을 해보자. 키포인트, 임계점 찾는 법입니다. 주식시장은 큰 돈이 모이는 곳인 만큼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려는 큰 손의 개입이 없을 수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모두 그렇다.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할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큰 손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큰 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가가 저점일 때 싼 값의 물량을 끌어모아 인위적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발을 빼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후 금방 하락한다면 대부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 매매에 투입하는 자금은 대부분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큰 손들이 이 주식의 잠재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면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 그림 4-6의 A와 B를 보자.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직후인 A는 적절한 매수 시점이다. 그러나 소폭 조정을 거친 후 주가가 직전 파동의 최고점을 돌파한 직후가 최적의 매수 지점이다. B 지점은 한머니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머니가 빠져나간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이 주식의 상승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전 투자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총 1000주를 매수할 계획이라면 A 지점에서 200에서 300주를 매수하고 B 지점에서 나머지를 매수하는 방법이다. B 지점이 최적인데 왜 B 지점에서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간혹 상승세가 강하면 저항선을 돌파한 후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하면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분석해서 선택한 종목인데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얼마나 씁쓸하겠는가. 또한 이 방법은 분할 매수 원칙에도 부합한다. 분할 매수하되 성공 확률이 높은 쪽에 자금의 비중을 좀 더 늘린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의 저항선 돌파는 큰 의미가 없으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해야 주가의 움직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림 4-7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 후 바로 반등했다면 A를 최적의 매수 타임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이 큰손이고 이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곧 호재를 발표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한 매도해 주가를 지지선 밑으로 떨어뜨린다. 주가가 일단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공황성 투매, 패닉이죠. 패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싼 값에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 내 경험상 주가가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거래량이 급증하면 단기간에 지지선 위로 반등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경험했는데 10중 8구 성공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일단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공황성 투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싼 값에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 내 경험상 주가가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지지선 위로 반등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저도 최근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이 전략을 참 많이 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큰손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 변화를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내가 큰손이라면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해보라. 그들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큰손들의 매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조용히 은밀하게 매집하거나 티나게 움직여 개인 투자자들의 공황성 투매를 유도하거나 전자의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눈에 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최적의 매도 타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큰손들의 매도 방식은 어떨까? 주식을 더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혹 다른 방법으로 차트상의 최적의 매수 지점이 나타나도록 만든다. 큰손의 자금 규모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위험 신호는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 변화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노련한 투자자는 이 상황을 역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매수한 주식을 누군가는 매도했고 여러분이 매도한 주식을 누군가는 매수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상대가 큰 손이라면 여러분은 돈을 잃을 것이고 상대가 개인 투자자라면 투자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문제는 아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획득한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임계점 부근의 매수 지점과 손절매 지점을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큰손의 기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큰손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매수 지점 선택이 최종 투자 성공률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한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가는 매수 지점 선택만큼 중요하다. 종목의 선택 과정, 주식 종목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부터 선택해야 된다. 자,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금융주, IT주, 뭐 최근에 뭐 전기차주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유난히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업종이 있다. 업종 선택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1단계, 먼저 시장의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장세가 좋지 않다면 아무것도 매수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초보 투자자는 원금을 현금 상태로 두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순간이 바로 인내를 발휘해야 할 때다. 간혹 매력적인 매수 지점을 발견했더라도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라. 전체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면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2단계,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두 가지 주식이 기술적 분석 흐름상 비슷한 패턴이고 정상적인 거래량 수준에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주도 업종에 속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주도 업종은 한번 상승세에 접어들면 주가가 100% 이상 오르기도 하지만 주도 업종이 아닌 경우 상승 원동력이 대개 20% 수준에서 멈춘다. 최근에 반도체주 엔비디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3단계, 주식시장 전체 흐름이 상승장이고 주도 업종을 파악했다면 마지막으로 주도 업종 안에서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일명 대장주죠. 대장주는 주도주는 해당 업종의 대표 기업이거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히트 상품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위의 세 단계를 신중하게 거치면 투자 성공률이 가장 높은 순간에 상승 잠재력이 가장 높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쉽지 않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1단계와 2단계는 초보 투자자에게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3단계, 이제 대장주 찾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주도 업종에서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큰 주도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4-8과 4-9는 각기 다른 주식 차트다. 두 주식 모두 주도 업종에 속한다면 어느 쪽을 매수하겠는가? 단 저항선 위치는 2,000불로 같다. 이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4-9를 선택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틀렸다. 올바른 선택은 4-8이다. 왜일까? 먼저 4-9를 보자. 2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2,000불 저항선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앞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물려있는 상황이다. 이때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면 반드시 드디어 손해를 보지 않고 혹은 빨리 약간의 수익을 남기고 물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의 예상이 맞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얼른 주식을 매도하고 발을 뺄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탈출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림 4-8을 보자. 앞서 저항선 밑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아주 조금이지만 수익이 난 상태이므로 물려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을 때 4-8 쪽이 훨씬 저항이 약할 것이므로 더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도 살펴보자. 4-10은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축적기가 3개월이고 4-11은 6개월이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을 매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4-11이다. 우리 많이 공부했죠? 고점에서 물린 경험이 있다면 밤새도록 잠 한숨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잘 알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견디다 못해 손절매하고 떠난다. 축적기가 길수록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적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 저항이 작아진다. 마지막입니다. 자기만의 방법, 원칙을 찾아라.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기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주가의 흐름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왜 매수하고 왜 매도하는지, 그 심리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다. 주가의 단기 움직임은 대부분 큰 손이 개입해 영향을 끼친 것인데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면 어쨌든 주식을 대량 매수해야 하므로 꼬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임계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분하게 심사숙고해봐라. 그것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임계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시장이 주식 불패, 주식 투자의 비결과 같은 책이 많은데 그 안에 소위 대단한 비법이 많이 등장한다. 그 비법대로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결과는 어땠는가?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비법대로 투자해서 100%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힘든 출근길에 나서겠는가?
임계점을 찾는 과정은 주식 투자 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자신의 성격과 리스크 감당 능력에 부합하는 최상의 임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임계점을 찾고 스스로 세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시장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집중력을 길러야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을 완성해가는 동안 자신감이 커지고 저절로 수익이 따라올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수익은 우연히 얻은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잘 알기에 다음에 또 돈을 벌 자신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주식은 사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보수적이거나 느리거나 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주가 움직임의 특징은 사람의 성격과 많이 닮았다. 경험상 특징이 잘 나타나는 주식은 나의 예측이 거의 맞았다. 하지만 나와 인연이 없는 주식은 좀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당연히 씁쓸한 결과만 남기고 끝났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다.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이 잘 맞고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치 한마디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3번 이상 실패한 주식은 더는 손대지 않는다. 나와 인연이 있는 주식에 집중해야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설의 매수하는 법에 대한 차트 분석의 노하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설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신홀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널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